자,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 2번의 어림셈법, 3번의 비율 분석법 나와 있죠. 모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림셈법을 먼저 보시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 뜻이에요. 또 제목이고요. 여기서 셈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셈한다. 계산한다. 근데 그 앞에 어림자가 붙었어요. 그럼 어림하여 계산한다의 뜻이죠? 그럼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 외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림셈법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림셈이란 말의 의미, 문장, 표현 속에서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구나. 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림셈법에는요, 크게 수익률법과 승수법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때 역의 관계에 있다는 말과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말은 달라요. 일단 그냥 역의 관계에 있다는 말은 내용이 반대라는 뜻이지만 역수라는 말이 붙으면 어때요? 내용도 반대이지만 공식도 분모 분자가 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보면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역수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클수록 우월한 투자 대안이며 승수는 작을수록 우월한 투자 대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식 기억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텐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공식의 구조를 모른 채 공식만을 외우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자, 모든 수익률은요, 앞에 어떤 말이 붙는다 하더라도 모든 수익률은 내가 얼마의 돈을 투자할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에 대한 비율이 바로 뭐다?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쁘게 포장하면 수익률이란 투하 자본에 대한 순수이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공식을 반대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분모값이 지금 뭐 있어요? 투자액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계신 투자액은 총투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총투자 들어봤어요? 총투자가 뭐예요? 총자본과 같다니까요. 내 돈과 남의 돈 모두 합한 값이 뭐다? 총자본인데 그 총자본이 결국은 총투자액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내 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지분.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면 너 요 회사에서 네 지분이 얼마나 돼 이러잖아요. 그 네게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지분 투자와 총투자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역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는 총투자와 지분투자밖에는 없더란 얘기예요. 총투자와 지분투자. 자, 쉽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곰돌이가 있어요. 자, 곰돌이가 A라는 상가에 10억을 투자해요. 그 말을 바꾸면 이 A라는 상가, 투자 대상 부동산인 A라는 상가는 얼마짜리다? 10억짜리다. 이 10억짜리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부동산의 가치라고 말할 것이고 또한 투자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10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억 속에서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타인 자본이 6억이고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4억이다. 그러면 이 남의 돈과 내 돈을 모두 합한 게 총자본인데 이 총자본을 우린 다르게 뭐라고 한다? 총투자액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10억짜리 부동산 투자하려면 10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10억은 내 돈과 남의 돈 모두 합한 총자본 또는 총투자액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내 돈이 얼마라고요? 4억.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투자 금액은 총투자 아니면 지분투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투자와 관련된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분과 관련된 순수익은 세전 아니면 세후 현금 수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영업수지라는 그 계산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영업수지에 보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세전현금 수지가 구해지고 이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온다는 것. 이 공식 알고 계신 분들은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순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를 묶어가지고 우린 순수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채 서비스액의 의미가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란 빚 갚는 돈이에요. 자, 빚을 갚을 때는 원금만 갚아요? 이자까지 갚아요? 이자까지 갚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할 때는 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저당 지불액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거죠. 자, 조심할 건 저당 대부액 그러면 처음에 빌려온 돈이 저당 대부액이고 갚아 나가는 돈을 저당 지불액 이렇게 의미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런데요. 보세요. 구조를 잘 봐요. 순영업소득도 순수익 맞죠. 근데 남한테 빌린 돈, 빚을 갚기 전이죠. 빚 갚기 전이죠. 빚을 갚기 전이라는 말은 내 돈은 물론이고 남의 돈도 아직은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내 돈과 남의 돈을 모두 합하면 뭐가 돼요? 총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인데 남한테 빌린 빚을 갚기 전의 수익이므로 내 돈과 남의 돈 모두 합한 총투자와 관련된 순수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총투자가 나오면 순수익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순영업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 세전의 뜻이 뭐죠? 세금 빼기 전, 세금 뺀 후죠. 그럼 세금 빼기 전과 세금 뺀 후의 수익은 최소한 남한테 진 빚은 갚고 누구 돈만 남았을 때 내 돈만 남아있잖아요. 빚 갚고 난 뒤의 수익 아닙니까? 빚을 갚았다는 건 남의 돈을 상환했다는 의미가 되니까 누구 돈만 있다? 내 돈만 있다. 그 내 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분자가 나오면 세전 아니면 세후현금 수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오케이? 따라서 이 구조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런 문장 어떻게 했습니까? 문장 읽다 보니까 총투자 또는 총자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문장 속에는 세전현금 수지나 세후현금 수지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뒤집어서 지분이란 말이 나와 있을 때 순영업소득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겠죠. 오케이? 그것은 무엇의 구조를 파악하면 된다. 순수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순영업소득은 남한테 빌린 돈을 갚기 전이기 때문에 내 돈과 남의 돈 모두 합해 있으니까 총투자와 관련돼 있지만 세전과 세후는 남한테 진 빚을 갚고 내 돈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분투자와 관련이 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총투자 나왔네, 순영업, 지분 나왔네, 세전, 세후. 오케이? 그럴 때 이제 명칭만 알면 되죠. 얘를 뭐라고 한다? 종합자본환원율 그래요. 종합자본환원율. 그러면 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환원율이 또 뭐래? 봐요, 여러분. 종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 합한 게 종합이죠? 자본은요, 아까 봤을 때 총자본 그러면 총투자액과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본은 뭐다? 투자. 환원율은 뭐다? 수익률. 그러면 종합자본 환원율과 총투자 수익률은 같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여기 두 번째 공식에서 분자값에 뭐 있어요? 세전자 있죠? 그럼 세전자 집어넣고 어차피 지금 우리 무슨 법 하고 있어요? 수익률법 하고 있죠? 그럼 수익률자를 집어넣어봐요. 두 번째 공식은 세전 수익률 공식이에요. 물론 이 세전 수익률을 다른 말로 지분 배당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역시 분자값에 뭐 있어요? 세후 있죠? 요거 집어넣고 수익률자 연결하면 이 공식은 뭐다? 세후 수익률 공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자? 최소한 세후자가 말이 나왔다면 수익도 뭐가 붙어야 된다? 세후. 세전자가 나와 있다면 수익도 무슨 말이 붙어야 된다? 세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이 공식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총투자, 지분투자가 구분이 되고 왜 총투자가 나오면 순영업이 붙고 지분이 나오면 세전 또는 세후자가 붙느냐 이걸 먼저 구분해 놓고 있다면 저 공식의 암기가 보다 용이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거 좀 지워야 되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뭐 사진 찍을 필요는 없죠. 네. 그런데 이것과 역수가 뭐다? 승수다. 그럼 자 봐요. 모든 수익률법은 투자액분의 순수익이었죠. 그럼 이것과 역수니까 모든 승수값은 순수익분의 투자액이 되죠. 자 승수값의 공식은 자 분모가 이제 순수익이 되고 분자가 투자액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돌리자고요. 세 가지 나눠보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는 뭐밖에 없다. 총투자 아니면 지분투자밖에 없겠죠. 근데 앞서 본 것처럼 총투자가 나오면 수익이 뭐라고요? 총투자와 관련된 수익이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다 순영업소득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전현금과 세후현금 수지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승수법의 명칭은요. 분모값, 즉 순수익 옆에 승수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승수를 우리가 붙여보자고요. 그럼 읽어보세요. 순영업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라고 명칭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순영업소득이란 말은 경우에 따라서 소득이란 말, 영업이란 말을 빼고 쓰는 경우도 많더란 얘기죠. 이걸 빼니까 뭐가 돼요? 순소득 승수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 저한테 네가 공식 암기해봐라, 외워봐라, 공부해봐라 이렇게 만약 한다면 저는 두 가지 공식 다 외우지 않아요. 수익률법 공식 외웠다가 그 공식 정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걸 왜 두 개를 다 외우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승수법의 명칭은 무조건 순수익 옆에 승수만 붙여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익은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밖에 없다. 근데 순영업소득은 경우에 따라서 영업이란 말을 빼고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란 명칭은 당연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종합자본 환원율, 즉 총투자 수익률과 공식이 정반대가 되는 게 지금 순소득 승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전 수익률과 역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수익률의 역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되겠죠. 이것도 구조 느낌 뭡니까? 세전 들어가니까 역수도 뭐가 들어간다? 세후자 나오니까 역수에도 무슨 말 들어간다? 세후. 아시겠죠? 그러므로 자 기본적으로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 그런데 세전의 역수는 세전이며 세후의 역수도 세후이다. 아시겠죠? 이 구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바로 순소득 승수 부분이에요. 이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시간에 회수기간법 살펴봤죠? 그 회수기간이 결국 자본 회수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상가에 10억을 투자했다. 그럼 총 투자액 10억 맞죠? 그런데 그 상가로부터 매년마다 2억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 라고 한다면 2분의 10이죠? 그럼 값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겠죠? 이 말의 뜻이 결국 뭐예요? 10억의 투자 원금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A에 투자하면 순소득 승수가 3이 나오고 B에 투자하면 5가 나온다. 이 말을 해석하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할 때 A에 투자하면 그 투자한 금액을 회수 뽑아낼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 3년이 걸리고 B에 투자하면 5년이 걸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A와 B 중에 어느 걸 선택해요? A 선택하죠. 그러니까 승수법은 작을수록 우월하다는 말이 나는 거죠. 승수가 작잖아요.
작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실 것. 자, 이것이 이제 어림셈법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수인율법, 승수법은요. 저 같으면 수인율법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 놓고 공식만 뒤집어 주었을 때 승수법 공식 나올 것이고, 또한 모든 수익률법의 기본 공식은 투자액분의 순수이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는 총투자 아니면 지분투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총투자는 내 돈, 남의 돈 다 합해져 있으니까 순영업소득. 지분투자는 최소한 남한테 빌린 돈을 갚고 내 돈만 남았으니까 세전과 세후 현금 수지와 관련이 있다. 이것만 구조가 구분이 되면 공식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비율 분석법 들어가요. 근데 벌써 제목에 무슨 단어 들어갔어요? 비율자 들어갔죠? 비율은 백분율이기 때문에 항상 공식이 분수예요. 따라서 뭐다? 분수 공식 되게 많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 분석법에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해요? 저당 비율, 또 다른 말로 융자 비율, 또 다른 말로 차입 비율, 영어로 LTV, 담보가치 인정 비율. 이게 전부 대부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이 속에서 가치란 말을 빼고 담보 인정 비율이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 비율 그러면 어때요? 빌려온 돈의 비율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든다면 자, 공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으로 대부 비율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럴 때 은행으로부터 6억의 돈을 빌려왔대요. 그럼 10분의 6이 되죠? 그럼 몇 퍼센트예요? 대부 비율은 60%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분자값이 처음에 빌려온 원금이에요? 잔금이에요? 잔금이죠. 잔금은 처음에 빌려온 돈의 뜻이 아니라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인데 처음에 빌려온 돈을 나눠주느냐? 항상 어떤 말이 붙는다? 대출 당시. 아시겠어요? 내가 6억의 돈을 빌려 와놓고 아직 한 달도 경과하지 않았다면 빌린 돈 중에서 한 푼도 갚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린 돈 전액이 잔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가 돼요. 근데 만약에 6억 중에서 내가 1년 지나서 1억을 갚았다면 그땐 잔액이 5억이 남죠. 그땐 대부가 60이 아니라 50%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모든 시중의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특히 기출문제에서조차도 그냥 빌린 돈을 나눠가지고 대부비를 구하는 문제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착각을 해요. 처음에 빌려온 돈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또 일부 교과서에는 아예 대출 원금이라고 쓰여져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그렇게 나왔을 뿐인데 원래 공식을 착각해서 잘못 써놓은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이런 말 가능합니까? 우리가 자, 처음에 돈을 빌렸죠? 그럼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간다. 기간이 경과한다. 만기에 가까워진다. 대출 후기에 가까워진다. 이럴수록 갚아 나가니까 잔금이 줄겠죠. 그럼 대부 비율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잔액이 계속 줄어드니까. 아시겠어요?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금융론을 풀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요 상황에서 대부 비율이 100%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 왜? 왜 대부 비율은 100%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빌려오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분모값인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로 인하여 가치가 만약 반토막이 난다면 5억이 되겠죠. 그럼 5분의 6억이 되면 그땐 100%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과거에 나온 적이 있다.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온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부채 비율인데요. 자, 부채 비율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무조건 분자값은 똑같이 부채 잔금이거든요. 그런데 분모값이
지분 투자액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분 누구 돈? 내 돈이죠. 그럼 보세요. 위 조건을 대입해 볼게요. 전체 투자 금액이 10억 맞죠? 근데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 6억. 그럼 내 돈이 얼마다? 4억. 근데 남의 돈은 6억이 되죠. 근데요, 이런 공식에 연연하지 마시고 요걸 잘 봐요. 지분 누구 거? 내 거. 부채 누구 거? 남의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에 연연하지 않고 출제자가 어떻게 문장을 바꾸냐면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자본은 지분이니까 내 돈이고 타인 자본은 남의 돈이잖아요. 그럼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을 뭐라 그런다?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럴 때 어때요? 1.5가 나오겠죠? 1.5를 퍼센트로 바꾸면 150%가 되겠죠. 오케이? 100%가 1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 출제자가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할 때는 어떻게 문장을 쓰게 되냐면 양쪽을 연결시켜가지고 특정 투자 대안의 대부 비율이 60%인 경우 해당 투자 대안의 부채 비율은 150%이다.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60일 때, 대부 60일 때 부채 150 맞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럴 때 하나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대부와 부채가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구구단 외우듯이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어떤 값이 나온다 할지라도 대부가 20이면 부채는 무조건 25가 나와요. 대부가 50일 때 부채가 100, 대부가 60일 때 부채가 150이 나오고 대부가 80이 되면 부채는 400이 되겠죠. 그리고 대부가 100%면 부채 비율은 무한대가 된다. 이걸 하나의 공식화시켜서 기억하신다면 상당히 문제를 풀어내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10억 중에서 2억을 빌렸다면 대부가 20 맞죠? 근데 남의 돈이 2억이면 내 돈은 8억이 되잖아요. 10억 중에서. 그럼 4분의 1이 되니까 이거 약분하면 0.25인데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2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0억 중에서 5억 빌렸어요. 대부 50 맞죠? 그럼 남의 돈이 5억이면 내 돈도 5억일세? 그럼 1 나오죠? 1은 퍼센트로 바꾸면 100% 아닙니까? 또한 좀 전에 한 것처럼 10억 중에서 6억 빌렸으면 대부는 60인데 남의 돈이 6억이면 내 돈은 4억이죠? 그럼 결국 1.5, 150% 나오잖아요. 또 10억 중에 8억을 빌렸다. 그럼 대부는 80이죠. 그럼 남의 돈이 8억이면 내 돈은 2억일세. 그럼 나누면 4죠. 퍼센트 바꾸면 40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건 어떤 값이 나와도 이 값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구단 외우듯이 공식화시키십시오. 근데 예컨대 이런 문장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문제 풀다 보면 별 문장이 다 나와요. 특정 투자 대안의 대부 비율이 80%인 경우에 해당 투자 대안의 부채 비율은 예컨대 325%다. 뭐 그렇게 임의 값을 낸 문장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외워놓으면 80이면 400인데 X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몰랐다. 공식을 암기한 분들도 어때요? 일단 공식이 뭐였지 써놓고 그 다음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임의의 값을 막 대입해가지고 구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이 가능한 분들조차도 최소한 1분, 2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으면 80이면 400인데 X 1초 만에 답 짓고 넘어간다고. 이것이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봐요. 대부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대부 비율이 증가하는 폭보다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폭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대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 비율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다. 말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지렛대 효과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렛대 효과는 이론적으로 보면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저 대부 비율에 갖다 붙이면 대부 비율이 커짐에 따라 증가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남의 돈을 많이 빌려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대부자 대신에 부채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대부가 늘면 부채도 느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문장을 외우시는 분들은요. 맨날 대부만 외웠어. 근데 갑자기 지문 속에 부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외운 건 대부인데 왜 부채가 왜 나오지? X. 본인이 X 본인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의 관계를 파악하란 말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개론은 외워서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원리를 파악할 때까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조급한 마음에 암기법을 동원하고 암기로 가시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암기법 이용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최대가 40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과락을 면할 수 없는 게 암기법이에요. 근데 왜 암기법이 발달해 있다? 하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암기라도 하시오. 근데 암기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스로의 심리적 위안에 불과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암기법이 개론은. 물론 이럴 땐 효용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 종류를 외우거나 순서를 외울 때는 암기법이 괜찮아요. 근데 개론의 내용을 암기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부채 감당률이 있는데요. 요것도요, 공식 따져보기 전에 제목 해석해 볼까요? 부채가 뭐예요? 물론 남의 돈인데 빚이잖아요. 그러면 그 감당자를 붙이면 빚을 감당할 능력이네. 오케이? 빚을 부담하고 빚을 감당할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빚을 감당하는 거니까. 빚을 감당한 능력은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우월한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 뭐다? 일자가 없다고 보면 부채 감당할 능력, 빚을 감당할 능력은 클수록 좋지 않냐? 그 말인 뜻이. 아시겠죠? 근데 부채 감당률은 공식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왜? 얘는 투자론 부분보다 오히려 금융론 부분에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최대 대출 금액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꼭 나오는 조건이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걸 모르면 투자론뿐 아니라 금융론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럼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다? 순두부예요. 부채 감당률은 뭐라고요? 순두부. 이 부가 뭡니까? 부채 서비스액이고 수는요?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순두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순영업소득을 해석하면 부동산의 영업, 이용을 통해서 상가라면 상가를 임대하는 것도 이용 아닙니까? 그럼 상가 등의 임대를 통해서 순수하게 얻는 수익이 순영업소득이라고. 오케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이자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 아닙니까? 오케이? 따라서 순수익이 빚 갚는 돈보다 많으면 이 공식에서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몫이 1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이 경우 뭐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1보다 크다. 즉, 빚 갚는 돈보다 나에게 남는 떡고물이 많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나에게 남는 떡고물이 빚을 갚는 금액보다 많을수록 나는 빚을 감당할 능력이 커지는 셈 아닙니까? 그럴수록 떡고물이 많이 남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부채 감당률이 얼마가 된다? 양쪽이 같잖아요. 그럼 몫이 얼마가 돼요? 1이죠.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부채 감당률이 1이다! 이 말의 뜻은 죽게 벌어서 빚 갚으면 없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오히려 수익보다 남는 떡고물보다 빚 갚는 금액이 더 많다. 그래버리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 원리금 상환액 또는 저당 지불액의 상환 능력이 큰을 의미한다. 맞죠? 왜? 떡고물이 더 남으니까. 근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은 경우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왜? 이익보다 갚는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장이 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문장에 담겨진 뜻이 뭐냐 이걸 자꾸 해석해 보란 말이에요. 해석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워지면 1에 가까워진다는 건
남는 떡고물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어때요? 상식적으로도 나에게 남는 떡고물이 줄어들수록 빚을 감당할 능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근데 작아지다 보면 돈을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고 할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출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 투자의 결과 남는 떡고물 수익이 적어질수록 차입자는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질 것이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지가 빌려준 돈을 떼먹힐 위험이 커지는 셈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요때 이제 예쁘게 포장하면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 및 대출자의 원금 회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차입자, 대출자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남는 떡고물이 적어질수록 상대방은 떼먹힐 위험 커지고 나는 빚 못 갚을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양쪽 모두가 위험이 있다고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는데요. 얘도 제목 해석해 보세요. 채무 불이행의 뜻이 뭐예요? 빚 못 갚는 거지 뭐. 예. 우리는 법이 아니에요. 약속한 변제 기일에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건 민법이고 우리는 그냥 빚 못 갚아요 이런 거 있죠. 율이 뭐예요? 확률이에요. 왜요? 예. 예, 저에게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웃지 않습니다.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자, 채무 불이행률은 자 공식 따지는 빚 못 갚을 확률이죠.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죠. 그럼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잖아.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니까. 그렇죠? 그럼 어때요? 채무 불이행률은 작을수록 유리하며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빚을 감당할 능력은 큰 게 좋은 거고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작은 게 좋잖아요. 이럴 때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고 채무 불이행률은 낮을수록 좋으니까 양쪽이 서로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행률은 역의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 자, 조라는 말은 총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총수와 이러잖아요.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비율을 뭐라 그런다? 채무 불이행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효총소득도 나왔고 영업경비는 다 나왔지만 사실 이 부분은 그 영업수지 계산을 알아야만 정확히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유효총소득은 쉽게 말하면 상가 등을 임대함으로써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을 뭐라 그런다? 유효총소득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그 총수익에서 경비로 나가는 거 빼고 빚 갚는 돈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총수익에서 비용과 빚 갚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 수익에서 나가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해놓고 나머지 뭐 나중에 뭐 영업경비 비율이다, 뭐 총자산 회전율이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별로 문제로서의 출제 비중은 약합니다. 자, 그 다음 단순 회수기간법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뒷장에 보면 확인학습이 있죠. 자, 1번 볼까요?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 승수, 즉 자본 회수 기간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요. 자, 이거 아닙니까?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서 두 가지만 고르시면 돼요. 순영업소득 있던가요? 얼마예요? 총투자액 있어요. 부동산 가치. 얼마? 100억? 100억이죠? 자, 10분의 100은 얼마? 10이죠. 답이 몇 번? 4번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투자로는 계산 문제인데 이렇게 간다네? 그래요. 뭐만 알면? 구조 알면. 그럼 이런 봐봐요. 지금 주어진 조건은 6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2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왜 여러 가지 조건, 필요 없는 조건을 다 선하느냐? 헷갈려 죽으라고.
우리 그 수험생 특징이 뭐냐면 공식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주어진 조건에 나오는 값을 전부 더해보거나 전부 빼보거나 곱해보거나 나눠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에이 나가라 다 나가라 찍거나 이런 말입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죠. 예컨대 뭐 우리가 투자론 이런 계산 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는 제끼고 넘어가시되 이렇게 공식만 알고 주어진 조건 대입만 하면 딱 떨어지는 계산 문제는 계산이라고 해서 포기할 것까지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다음 2번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예요.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이다. 맞죠? 여기 있잖아요. 종합자본 환원율과 역수가 뭐라고요? 순소득 승수.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잠깐 끊어볼게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말의 뜻은 떡고물보다 빚 갚는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원리금의 지불 능력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한데 충분하다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 아니라 총소득, 즉 조소득의 비율입니다. 자, 4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무슨 효과? 지렛대 효과. 투자자의 지렛대 효과가 작아진다. 틀린 거 아시죠? 남한테 돈을 많이 빌려올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고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을 빌려오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거지 작아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 5번 채무 불이행률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실까요? 이게 지금 채무 불이행률 공식 맞죠? 이 공식 어디에 순영업소득이 있어요? 이 공식 어디에 순영업소득이라는 말이 있냐고. 없죠? 근데 어디서 순영업소득이라는 말을 붙였냐고 거기다가 그럼 당연히 X지. 그럼 이게 맞으려면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유효조소득. 그러니까 유효총소득 또는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2번의 문제가요. 계산 문제인가요? 아니죠. 계산 문제가 아니지만 1번부터 5번까지 그 계산과 관련된 공식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 정답 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투자론에서만큼은 계산 그 공식의 암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자, 3번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간 엄청 잡아먹습니다. 왜냐? 보기 1번부터 보기 5번까지 전부 몇 %한 말 나오죠. 이 말은 결국 각각의 보기마다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전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한 문제지만 오히려 계산 따지면 5문제의 계산을 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자, 일단 근데 저 같으면요. 조건부터 보지 않아요. 바로 보기부터 봐요. 왜? 조건을 봐봤자 보기에서 원하는 값이 뭔지 모르면 또다시 조건 봐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의 문제 푸는 속도를 늦춰버립니다. 보기부터 봅니다. 1번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이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다시 말하면 총투자 수익률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지금 종합환원율이 어떤 뜻이라고요? 총투자 수익률과 같다고요. 그럼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순수익 맞죠? 근데 총투자니까 총투자와 관련된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인 거 이제는 구분이 되겠죠?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을 봅니다. 갑은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 저당 지불액 이게 원리금 상환액인 거 아시죠? 요게 4천. 근데 부동산을 8억에 구입했어. 결국 이 부동산 얼마짜리입니까? 8억짜리 아닙니까? 지금 총 투자액은 8억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 앞에 5억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8억이에요. 근데 거기 주어진 조건에 순영업소득이 얼마로 나와요? 8천 나오죠? 그럼 8억분의 8천은 10분의 1 아닙니까? 8억분의 8천 10분의 1과 같죠? 그럼 몇 퍼센트? 10%.
근데 이것도 숫자 개념이 있는 분들은 8억 안 써요. 그냥 80분의 8 이래버린다고. 80분의 8이나 8억분의 8천이나 같다고요. 숫자가. 아니 억은 1000보다 0 하나가 더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80분의 8이나 8억분의 8천이나 똑같은 말 아니냐고. 그럼 10분의 1이죠? 그럼 10% 맞지 않습니까? 2번 저당 비율. 아까 말했죠? 저당 비율이 곧 뭐다? 대부 비율. 이 37.5%다. 자, 이 부동산 가치 얼마짜리다? 얼마에 구입했어요? 8억에 구입했죠? 그럼 8억짜리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치는 8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맨 앞에서 투자자 갑이 현금으로 5억을 투자했죠. 근데 이 부동산은 8억에 구입했어. 그러면 5억과 8억의 차액인 3억을 빌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갑이 얼마 투자했다? 5억 투자했다. 그러니까 갑이 투자한 금액은 얼마다? 5억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부동산 얼마에 구입했다? 8억 구입했죠? 그럼 나머지 3억을 은행에서 빌려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8억분의 3억인데 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8분의 3이라고. 8분의 3을 나누면 0.375가 나와요. 그럼 0.375는 퍼센트로 바꾸면 37.5%가 되는 거죠. 3번 자본 회수 기간은 10년이다. 또 보세요. 이때 자본 회수 기간은 결국 순소득 승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순영업소득이 8,002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8억에 구입을 했잖아요. 그럼 8,000분의 8억이니까 10이겠네. 오케이? 근데요. 저 같으면 3번 같은 거 계산 안 합니다. 왜냐고요? 1번의 종합환원율과 3번의 순소득 승수가 역수잖아요. 그럼 10%는 숫자로 바꾸면 0.1이잖아요. 0.1의 역수는 12의 10. 여러분 봐봐요. 10%가 얼마라고요? 숫자로 바꾸면? 10%는 숫자로 바꾸면 0.1. 근데 어떤 값의 역수는 그 값분의 1이에요. 그 값분의 1이 뭐다? 역수예요. 그럼 어때요? 0 하나 지워야 되겠죠. 그럼 0 하나 올려주죠. 그럼 얼마예요? 10이잖아요. 이걸 왜 따로 계산합니까? 자, 4번 지분 환원율은 7%다. 제가 아까 그랬죠. 환원율 그러면 그냥 편하게 수익률. 수익률. 그럼 얘는 뭐예요?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근데 모든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순수익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지분 수익률이니까 이때 투자 금액은 뭐다? 지분 투자액이 되는 것이고 내 돈이고 또 지분 투자와 관계된 순수익은 세전현금 수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럼 볼까요? 지금 투자자 갑이 얼마 투자했다? 5억 투자했다. 그 5억이 투자자 입장에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기 때문에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전현금 수지는요. 순영업소득에서 빚 갚는 돈,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남은 값이 뭐다? 세전현금 수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에 순영업소득이 8천 나왔죠? 그런데 보니까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 즉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억분의 8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억분의 8천, 4천. 빼줬으니까 4천. 그럼 5, 8에 40 아니냐고. 그러면 800이든 80이든 8이든 8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약분하면 5분의 4니까 5, 8에 40이니까. 그렇죠? 그럼 0.08이 나와요. 그럼 몇 퍼센트? 8%. 그런데 7%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부채 감당률 순두부인 거 아시죠? 자, 순두부 부채 서비스액이 저당 지불액이니까 4천이고 순영업소득이 8천 나오니까 4분의 8이구만. 그럼 4, 2, 8, 2.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계를 공부하시면서 나는 계산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러면서 계산 자체를 포기하신 분이 많았겠지만 계산 포기할 만한 거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계산 말고는요. 공식만 알고 있어도 풀리는 계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 때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뭐냐면 계산이 어렵다면 같은 조건을 내놓고 같은 조건의 문제를
3번, 4번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예 풀어내는 과정이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내야겠지 하면서 자동으로 손이 움직여요. 근데 처음에 안 풀려. 어려워. 포기해버린다고.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리니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괜찮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쪽에 현금 수재 측정 나와 있죠. 그런데 어느덧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쉬었다가 이어가죠.